제가 이제 준비가 다 돼서 저희 강사님을 정식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백년문화대학 10회차 교육을 위해서 멀리서 오셨어요. 저희 김병찬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를 맞아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국민선주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또 역사 인문학 강의도 하고 있는, 아까 뭐 말씀하실 때 설민석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게까지 기대하지 마시고요. 설민석은 네, 아니지만 제가 최대한 재밌게 역사를 가르쳐 드리고 노력하는 김병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역사를 통해서 본 소통의 기술이라는 것으로 어르신들께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제가 사실 뭐 이렇게 많은 강의를 나가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현직 교사다 보니까 방금도 지금 12시 반까지 수업 3시간 하고 바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따로 이제 직업이 있다 보니까 간간히 한 번씩 이렇게 어르신들 또는 다른 곳에 가서 강의를 하면은 그것도 참 기쁨이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강의한 것 중에 평균 연령은 가장 높으신 거지만 열정으로는 가장 열정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선주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친 지가 제가 한 10년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발령받은 지 거의 한 9년, 10년, 2011년도에 발령을 받았고요. 발령을 받고 정말 열심히 학생들 가르쳤습니다. 정말 열심히 가르쳤는데 학생들은 사실 역사에 대한 흥미가 많이 없죠. 그래서 많이들 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좀 재밌게 가르칠 수 있을까 고민을 막 하다가 수업의 기술도 배우고 여러 가지 역사의 재밌는 것들을 학생들한테 알려주게 됐는데, 그런 것들을 학생들한테만 알려주면 너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부터 이제 조금씩 이렇게 어르신들, 다른 일반 분들 만나면서 재밌는 역사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인문학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좀 요즘 학생들 보면 어르신들께서도 그렇지만 유튜브 많이 하시죠? 예, 제가 또 유튜버입니다. 그래서 채널 하나 개설해서 열심히 또 유튜브 활동도 하고 있는 교사 유튜브, 새싹 유튜버로서 또 활동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기회 되시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역사를 통해서 본 소통의 기술이라는 것으로 강의 주제를 잡았습니다. 요즘에 소통이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소통에 대한 강의는 많지만 이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역사 이야기하고 좀 접목을 해서 예전에는 정말 소통을 잘했던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소통의 달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사실 불통의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옛날에 있었던 그 소통의 달인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진짜 소통의 어떤 중요성 이런 것들을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수업을 할 때면은 학생들이 사실 수업을 잘 안 듣거든요. 그러면은 뭐 사탕 하나씩 줄게, 얘들아 대답해봐, 사탕 줄게 이러면 애들이 손 번쩍번쩍 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르신들한테 사탕 드릴게 이러면 아주 좀 이제 무례한 것 같아서 제가 감귤 에이드 주스 8개 정도 사왔습니다. 혹시 제가 아닙니다. 중간에 질문을 많이 할 겁니다. 이게 소통 강의다 보니까 소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정답인지 아닌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먼저 들고 오십시오. 이렇게 먼저 들고 뭐라고 그냥 얘기하시면은 적극적이시면 그냥 바로 제가 봤을 때 열정 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 8개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도전해 보시고, 저기 끝에서도 상관없습니다. 끝에서도 손을 번쩍 드시면은 제가 거기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예. 자, 소통이라는 것은 정말 많이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소통이 어떤 의미인지. 한자로 따지면은 트여서 막힘없이 통함이라는, 트여서 막힘없이 통한다. 영어로는 communication이라고 하는데 의미를 따져보면 공유하다, 함께 나누다라는 것이죠. 그런가요? 이게 너무 울렸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피드백 아주 좋습니다. 예.
여기 불 요쪽만 좀 꺼주실 수 있나요? 여기만 혹시? 예, 그건 안 돼.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말하면 간단하게 정의하면 소통이란 것은 함께하는 이야기를 막힘없이 술술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제가 잠깐 아까 그 쉬는 시간에 여기 앞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께서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와 이것이 정말 소통의 장이구나 싶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시는데 막힘없이 정말 계속해서 1시간 동안이나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소통을 정말 잘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불통 리더십, 불통. 정말 소통이라는 말도 많이 쓰지만 불통이라는 말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불통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말을 많이 하곤 하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많이 느낍니다. 어떨 때 불통을 느끼냐 하면은 학교에 있으니까 저 학생들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학생들하고 대화할 때 진짜 이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왜냐면 손자분들 그 이야기하는 거를 한번 들어보셨으면 알 건데요. 요즘 학생들은 아주 독특한 언어를 씁니다. 급식체, 신조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신조어를 쓰기 때문에 저도 사실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지만 애들이 쓰는 언어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제가 만약에 수업을 하다가 조금만 이제 수업이 뭐 딜레이가 되거나 아니면 조금만 느려지면 학생들 바로 선생님 에바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에바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오버하지 넘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말을 써요. 그래서 제가 와 이거 정말 세상이 달라졌구나. 그리고 제가 말이 조금 더 많아지면은 선생님 TMT 뭐 이렇게 하거든요. 혹시 TMT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나요? TMT 폭탄 그거는 TNT인데요. 근데 저렇게 적극적인 분들한테 하나 드려야 됩니다. 예,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주 첫 번째로 마련하셨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폭탄인 줄 알았습니다. 무슨 말이지? TNT인가? 이랬는데 TMT, Too Much Talker 말이 너무 많다 이런 뜻입니다. 예, 좀 신기하죠? 선생님이 자 여러분들 시험 잘 치면은 다음 시간에 맛있는 거 사줄게 라고 얘기하면서 학생들이 하는 말이 정말이에요? 진짜예요? 이런 말 안 씁니다. 선생님 빼바켄트예요? 빼바켄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빼바켄트라는 말을 쓰거든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시죠? 빼바켄트 빼도 박도 못한다. 켄트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선생님 취소할 수 없어 이런 말 쓰는 게 아니라 선생님 빼바켄트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나 당황스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신조어와 관련된 것들은 우리의 어떤 거리감을 가지고 있는데 어르신들께서도 혹시라도 손주분들 또는 젊은이들과 대화할 때는 이런 신조어 몇 개 정도 알아두면 굉장히 좀 소통하는데 좋지 않을까 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준비했습니다.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요. 물론 제가 여기 이걸 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아주 쉽습니다. 요건 뭘까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불금. 불타는 금요일 정답입니다. 예. 하나 드리겠습니다. 뒤로 전달 좀. 아버님, 뒤로 전달 좀. 요건 아주 쉬웠죠? 자, 어르신들. 두 번째는 지몬미.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지몬미를 사실 저도 처음에 잘 못 알아들었는데요. 대단하십니다.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갑분싸. 예. 아니 근데 제가 사실 좀 예상 이걸 좀 못 맞추실 거라 생각을 하고 제가 이렇게 좀 얘기거리를 가져왔는데 너무 잘 맞추셔서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이거를 맞추실 줄이야. 사실은 지금 연령대보다 좀 낮은 곳에서도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갑분싸가 뭐예요 하니까 어떤 분 손을 드시더라고요. 뭐라 하신지 아나요? 갑자기 분뇨를 싸지른다. 갑자기 분뇨를 이렇게 해서 너무 좀 황당했던 적이 있는데 정말 신세대신 것 같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어르신.
자, 요런 겁니다.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멀어진 거리감을 소통의 기술로서 우리는 조금씩 거리감을 좁혀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젊은 사람들 또는 우리 가족들, 친지들, 많은 사람들과 더 잘 소통할 수 있을까? 세 가지 기술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기술들을 정말로 잘 활용했던 역사 인물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술, 소통의 기술 첫 번째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경청하라는 말은 너무나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 뭐 잘 들으라 이런 뜻인데요. 사실 쉬우면서도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면 저만 해도 학생들의 이야기를 잘 안 듣게 돼요. 제가 한 이제 10년 차쯤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무슨 얘기하면은 알았어 되게 이제 좀 이렇게 약간 그 형식적으로 듣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는데, 하지만 역사에 보면요 이런 경청을 아주 잘한 그런 역사 인물이 있습니다. 제가 경청의 지도자로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예, 바로 세종대왕이시죠. 만원짜리, 학생들한테 이걸 보여주면 그냥 바로 만원짜리야, 만원짜리, 만원짜리, 만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요즘에는 그냥 만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경청의 리더십인데요, 정말 백성의 뜻을 하늘같이 받든 정말 경청, 그 누군가의 목소리를 잘 들었던 왕이라는 것이죠. 경청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바로 겸손입니다. 내가 너보다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절대 듣지 않죠. 이게 기본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경청하는 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궁궐에서 지내다 보니까 세상 물정을 잘 모른다. 경들이 나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좋은 정책들을 말해달라라고 항상 자신을 낮췄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원래 겸손한 것도 있지만요, 사실 태종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종은 왕이 계승자가 아니었어요. 양녕대군이라고 하는 첫째 아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양녕대군이 워낙에 여자랑 많이 놀아나던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결국 쫓겨나고요. 양녕대군 일화는 참 유명합니다. 아버지가 너 왜 이렇게 여자를 많이 만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양녕대군은 아버지도 많이 만났잖아요! 이렇게 했던 인물이 양녕대군이에요. 다음날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충녕 이제 세종이 왕이 되니까 자신이 이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정책들을 위반할 때는요, 하급 관리직뿐만 아니라 고위 관리직 모든 이들의 의견을 다 묻고 그것들을 받아들여서 했고요. 왕과 신하들이 하는 학술 토론회장이 있습니다. 경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재위기간 중에 가장 경연을 열심히 했던 왕이 세종입니다. 30년의 재위기간 동안 무려 2000회의 경연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뿐 아닙니다. 백성들의 목소리도 정말 잘 들었던 것이죠. 저는 이 세종을 보면요, 어찌 보면은 지금의 어떤 불통시대에 정말 진정으로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세종대왕은 최초로 이것을 실시하신 분이에요. 무엇을 실시하셨다고요? 소통보다는 조금 이제 범위가 작은 것인데요.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이런 걸 보여주면 학생들은 무조건 선생님 초성 주세요. 초성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4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것을 실시하신 분이죠. 백성들의 어떤 민심을 알기 위한 그런 것. 암행어사보다 더 확실하게 민심을 알려면은 이것을 실시해야 되죠. 지금도 국민들의 무엇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민생투어. 민생투어는 아닙니다. 예. 여론조사 정답입니다. 근데 아까 혹시 맞추셨나요? 맞추셨으니까 저희 그냥 박수 한번 치는 걸로. 그럼 지정해 주신 분에게 요거 하나 드리겠습니다. 뒤로 조금만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금 갤럽이나 이런 곳에서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최초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신 분이에요. 공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금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정말 심야를 기울인 새로운 세금 제도였습니다.
근데 이 공법을 시행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관료들에게 물어서는 이걸 확실히 알 수 없는 거죠. 왜냐? 세금의 주체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도의 관찰사와 수령들에게 자 너희들 모든 백성들에게 이 공법 시행하는 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여론조사만 해도요 한 1만 명 정도 하면 이거 대단히 조사라고 하죠. 몇 명에 물어봤냐면 무려 17만 명. 조선시대 지금부터 600년 전입니다. 그때 17만 명에게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것. 1430년도 6월달부터 9월달까지 시기도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찬성이냐 반대냐라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찬성이 98,000, 1명 단위까지 다 있습니다. 657명, 반대 74,148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찬성이 50%가 좀 넘죠. 자, 그래서 세종대왕은 바로 공법을 시행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 자, 이것도 이제 우리 정치가 정말 잘 들어야 되는 것인데 50%가 조금 넘는다고 이 정책을 실행하면 저희 반대 40%나 되는 저 백성들 어찌할 것이냐? 저들을 설득하지 않고는 나는 법을 시행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우리 여론조사 보면 뭐 50% 넘는다 어쩐다 하면서 뭐 국민들의 민의를 막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잖아요. 세종대왕은 저들을 설득시키기 전까지는 절대 법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미룹니다. 법을 보완하고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14년 뒤에 1444년 뒤에 무려 14년 뒤에 법을 실행하는 거죠. 지금도 사실 이 세종대왕이 했던 이런 정도의 정치가 이루어지는가 이런 생각도 저는 정말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종대왕은요 자기를 싫어하는 신하들의 말도 정말 잘 들었던 자 그런 왕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어느 날 어전회의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신하 중에 이름이 좀 독특한 분이 있어요. 고약해라고 하는 신하가 있습니다. 고약해. 이름 특이하죠? 자, 이분이 세종대왕에게 세종대왕께 이제 바로 직언을 하는 겁니다. 전하, 수령 육기법이라는 것은 아니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령 육기법이라는 것은 수령의 임기를 3년에서 6년으로 늘린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을 시행했던 이유는 그 지방의 토호들이 수령을 마음대로 가지고 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6년으로 늘린 것이고 이미 10년이 넘은 법이에요. 잘 시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고약해라는 애가 안 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이 사람까지 설득을 하려고 아니 그것은 아니고 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이 고약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 세종의 말을 잘라버려요. 아니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왕의 말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경은 내 말을 자세히 듣지도 않고 감히 내 말을 하는구나. 내 말을 똑똑히 들으라. 그대는 오직 한 고을만 경험하고서 외직을 그렇게 경험하는구나. 나무라죠. 이 말을 들었던 고약해가 반성을 하기는커녕 그냥 벌떡 일어서서 나가버립니다. 왕이 나가란 말도 안 했는데 혼자 나가버려요. 이 정도 되면 불경제이기 때문에 이 고약해는 정말 사지를 찢어 죽이는 그런 형벌을 당하게 돼요. 아무리 인내심이 강했던 세종대왕도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야, 안 되겠다. 고약해 쟤 파직시키고 귀양 보내. 그때 한 신하가 세종대왕에게 이렇게 건의합니다. 하위지라고 하는 자 그런 신하였는데요. 전하께서 전하에게 말했던 이 고약해의 말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옵니다. 아주 불경합니다. 하지만 이 잘못된 말을 비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파직시키고 귀양을 보낸다면 바른 말도 앞으로 신하들이 못할 것이 두렵사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해서 그를 용서해 줍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어떤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어떤 사람이 고약해처럼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고약해 같은 행동을 했을 때 그 최고 권력자는 그를 용서할 수 있을까? 지금도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경청의 리더십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세종대왕은요 사사건건 반대하는 신하들 보면은 항상 이렇게 했습니다. 아유 고약해 같으니 고약해 같으니 고약해 같으니 그래서 여러분 고약하다란 말 쓰시죠? 고약해 같으니 그래서 그 고약해에서 나온 말입니다.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줘요. 상식적으로 하면
애들은 좀 특이한 게 요새 유튜브를 많이 보는지 선생님이 하는 말 안 믿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런 것들도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경청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종대왕처럼 경청을 잘하기 위해서는 4가지가 필요합니다. 요 4가지를 잘하시면은 내가 경청을 잘하고 있구나. 근데 혹시 한두 가지라도 잘 안 되면 내가 좀 잘 못 듣는 게 아닌가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과 눈을 마주친다. 잘하고 계신가요? 서로 눈 한번 보시겠어요? 잘 보시네요. 근데 눈을 마주친다라는 의미는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하고 있다는 말인데요. 어떨 때 보면 사실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보면 야 선생님 눈 바라봐 이러면서 이제 눈 마주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예. 이걸 좀 너무 강압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야 눈 봐, 눈, 내 눈 봐. 이러면은 되게 강압적이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그리고 고개도 끄덕끄덕 거리는 게 좋은데 이런 리액션 반응을 가르쳐 주시면 집에 가서 이걸 또 너무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예, 이런 건 안 됩니다. 예. 자, 두 번째 필요하면 메모를 한다라는 것인데 메모가 꼭 필수적인 것은 아니고요. 그 사람이 했던 이야기를 잘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세종대왕이 메모를 했냐? 메모하지 않습니다. 왜? 기억력이 너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신하가 했던 말을 잘 기억해 놨다가 그 신하를 아주 중요한 관직에 임명할 때 자네는 이러이러한 말을 했고 그래서 이 능력이 뛰어나지 않는가? 그러니까 자네는 이 직함이 어울리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하들도 그 관심을 받는다는 사실 아니까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 대화 중 딴짓하지 않는다. 저도 이거 쉽지 않습니다. 학생들하고 상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학생들이 조금만 뭐 이렇게 해도 저도 모르게 뭔가 딴짓을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로지 집중을 하는 것이죠. 특이한 것은 딴짓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딴짓하는 거를 알기 때문에 꼭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듣고 있어. 듣고 있어. 말해. 듣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듣고 있다는 그 말을 하는 순간 이미 딴짓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고. 네 번째, 상대방에게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 어제 너무 힘들었어. 뭐가 그렇게 힘들었니? 그랬어? 누구랑? 어떻게? 언제? 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관심의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을 어떤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딸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질문을 자꾸 결론을 자꾸 물어봐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고. 그러니까 요점만 얘기하라고. 요점만. 결론이 뭐냐고. 그러니까 아파 죽겠어. 그냥 어디가 아프냐고. 어디가. 결론을 얘기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결론은 묻지 마십시오. 요점도 묻지 말고요. 오직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질문으로써 표현을 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소통의 기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공감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감정을 같이 느끼는 것이 공감입니다. 자,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이 공감을 너무너무 잘했던 역사 인물이 있습니다. 자, 그분은 바로 누군지 이것도 제가 가져왔는데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출세한 인물이라고 하면 누군지 아시겠나요? 거지에서 예. 한명에도 정말 출세는 많은데요. 더 출세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 최고의 그러니까 개천에서 용난 사람이죠. 거지에서 왕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철정도 있는데 철정은 거지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예. 진짜 거지였습니다. 이 사람은 거지였고 도적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네? 바본달.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바본달 좋습니다. 요새 드라마에서도 저기 많이 합니다. 아직도 너무나 유명한 드라마가 있죠. 한쪽 눈이 없으신 맞습니다. 바로 궁예입니다. 이게 너무 손을 번쩍 들고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알 수 있도록. 궁예입니다. 자, 궁예가 왜 거지에서 왕이 될 수 있었냐? 그것은 이 사람이 엄청난 공감 능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거지였습니다. 신라 왕자로 태어났지만 버림받아서 거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도적대에 들어갔는데 보통 도적대가 그렇습니다. 그냥 가다가 배고프면 막 어디 사람 죽이고 빼앗고 먹고 하는 게 도적대잖아요. 백성의 마음을 누구보다 어렵게 살아서 잘 알았던 궁예는요, 도적대라 하더라도 도적질하지 않고 어려운 백성이 있으면 돕고 자기가 가진 주먹밥도 나눠주고 뿐만 아니라 병자들 치료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궁예에게 점점 민심이 몰리기 시작하죠. 궁예를 뭐라고 부르기 시작하냐면 미륵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살아있는 부처야. 미륵이야. 그래서 미륵이라 불렸던 사나이가 궁예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죠. 공감 능력이 그렇게 컸던 사람인데 왕이 된 이후에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눈빛부터가 보십시오. 뭔가 좀 달라진 거를 아실 겁니다. 제가 이 궁예가 했던 그 모습 중에 가장 좀 소름 끼치는 장면이 하나 있어서 드라마의 한 장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말이야? 신이 옵니다, 폐야. 참으로 딱하구나. 주임이 지금 관심법을 하고 있는데 어찌 기침을 할 수 있느냐, 이 미련한 거자. 송구하옵니다, 폐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만히 보니 네놈 머릿속에는 마구니가 가득 찼구나. 여봐라, 내고는 들어라. 예. 저자의 머릿속에는 마구니 가득하다. 그 마구니를 때려 죽여라. 폐하, 살려 주시옵소서. 백성의 마음을 그렇게 잘 알았던 궁예는요, 왕이 된 이후에 조금씩 초심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아까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기침 소리 한번 잘못했다고 죽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잘 알던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할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첫 번째는 불안함입니다. 왜? 저 사람 마음속을 알 수 없으니까 불안하죠. 불안하면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난다고 해요. 첫 번째는 내가 불안한 만큼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허세를 부립니다. 외형을 아주 그럴듯하게 꾸미고 막 황금 옷을 입고 100명의 신혼이 자기를 막 따라오게 합니다. 다 허세입니다. 두 번째,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의심이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의심을 풀기 위해서 이 사람이 만든 것이 바로 관심법이라는 것입니다. 볼관자의 마음심자. 내가 너의 마음을 볼 수 있으니까 까불지 마. 이거죠. 그래서 누구한테 딱 물어봅니다. 너 역적 모의했지? 물어보면 사람들이 당연히 그럴 거 아닙니까? 아니옵니다. 아니옵니다. 내가 관심법으로 다 봤어! 계속 탁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죽인 사람이 하루에 100명씩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어떤 공감 능력이 굉장히 컸던 한 인물이요, 아주 높은 위치에 올라간 다음에 공감 능력을 상실하는, 자, 그런 경우는 궁예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왜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왜 저렇지? 왜 모습이 좀 변한 것 같지? 공감 능력이 왜 저렇지? 라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것은요, 자기가 어떤 지위에 올라갔을 때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공감하려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점점점 그 능력도 떨어지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자, 궁예가 이렇게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백성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때, 그때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있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진짜 공감의 달인이 있었죠. 자, 바로 이분인데요. 이분인데, 이게 개성에 있는 능에서 발견된 겁니다. 근데 불상인데 왕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얼굴은 그 당시 그 인물의 얼굴과 같다. 부처님의 얼굴이지만 그 인물을 표현한 것이다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공감을 잘했던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실 것 같나요?
왕건 정답입니다. 네, 뒤로 하나. 손을 번쩍 드시고 이렇게 드셔가지고 예, 바로 왕건입니다. 백성의 마음을 얻어서 삼국을 통일했던 자, 그 인물이 바로 왕건이죠. 왕건은 지금으로 따지면 국무총리, 그 당시에 시중이라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굉장히 높은 자리죠. 성격도 유순해서 신하들로부터 많은 신망을 받고 백성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궁예로부터도 의심을 사겠죠. 그 의심 많은 궁예가 왕건을 당연히 이렇게 다 노려볼 겁니다. 자, 어느 날 대소신뢰들이 다 모여있는데, 이렇게 대소신뢰들이 모이는데 궁예가 왕건에게 물어봅니다. 자네 왜 역적 모의를 하였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때 왕건이 어떤 행동을 했을 것 같나요? 어떻게 해서 위기를 모면했을까요? 자, 이게 질문입니다. 네, 아니, 손 드신 거 아닌가요? 네. 역적 모의를 했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이게 대단한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왕건이라는 사람은 진짜 사람의 마음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궁예가 관심법을 써서 너 역적 모의 했지? 관심법을 썼다는 것은 사실 궁예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불안이 있는 겁니다. 나는 관심받고 싶어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신하들은 그 누구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 마음을 몰라줬죠. 다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직 왕건만이 너 역적 너 나 죽이려 했지 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네, 폐하, 제가 역적 모의를 했사옵니다. 어찌하여 폐하의 그 관심법을 피해갈 수 있겠사옵니까?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궁예는 처음으로 자기가 존중받는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그 말 딱 듣자마자 야, 봤지? 왕건이가 이렇게 정직하다. 야, 너는 살려준다. 이렇게 살려줘요. 근데 진짜 마음을 읽고 정말 그 관심법을 쓸 줄 알았던 사람은 궁예가 아니라 왕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공감 능력이 그만큼 컸다는 것이죠. 결국 왕건이 추대되고 궁예는 쫓겨납니다. 불쌍하게 백성들의 보리를 훔쳐먹다가 맞아 죽고 왕건이 왕으로 되었지만 아직 삼국을 통일한 것은 아니죠. 왜냐? 최고의 라이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드라마에서 아마 많이 보셨을 건데요. 견훤 후백제 왕입니다. 왕건은 공감 능력이 컸지만 지략이나 군사력이나 모든 면에서 견훤이 앞섰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왕건이 삼국을 통일하게 됐을까?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견훤은요,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백성의 아들로 태어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저 인물도 참 걸출한 인물이죠. 자, 어느 날 견훤이 신라의 수도 경주를 일만의 대군으로 급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왕건이 도와주러 막 쫓아갔는데 미리 도착한 것은 견훤이었어요. 경주에 도착해서 궁궐로 들어간 다음에 왕을 잡으러 딱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디 갔나? 이놈들이 다 도망갔을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신라가 워낙 개판이었기 때문에요. 견훤이 와서 신라 경주까지 도착했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러면서 지금을 치면 이제 룸살롱 그 파티장 같은 곳이 있었어요. 보석정이라는 곳인데 여기다가 술잔을 딱 올려놓으면은 저기까지 가서 한 잔 먹고 다시 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당시에 파티장이죠. 이곳에서 흥청망청 노는 겁니다. 견훤이 신라 경주까지 올 때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목격했어요. 굶어 죽어 있어요. 너무나 분노했던 이 견훤이 이 보석정에서 왕과 귀족들이 막 노는 그 장면을 딱 목격하는 순간 우리 흔히 말하죠. 꼭지가 돌아버린다는 말. 군사들에게 명령을 해서 여기 싹 쓸어버려. 해서 이 보석정은 완전 핏빛으로 물들고 모두 다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견훤의 실수였습니다. 여러분들, 당시 견훤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백성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백성의 마음을 잘 안다고 생각했죠. 백성들은 저 신라의 왕과 귀족들을 싫어해. 저들 죽이면 당연히 백성들이 날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했던 일이었죠. 하지만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물론 이 신라에 대한 미움도 있었지만
이 나라가 1000년을 간 나라입니다. 1000년을 간 나라예요. 미움도 있지만 사랑하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우리 애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왕과 귀족들을 저렇게 죽여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많은 신망을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일이었죠. 어쨌든 이런 일을 벌이고 왕을 다시 세운 다음에 많은 보물들을 데리고 다시 귀하는 와중에 왕건은 늦었지만 견훤을 잡기 위해서 대구 근방에 있는 공산이라는 곳에 갑니다. 진을 치고 있었어요. 딱 기다리고 있었죠. 자, 견훤 너 와라. 내가 너 놓쳤지만 이번에 너 꼭 잡을 거야. 딱 진을 치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것이 견훤의 계책이었던 겁니다. 견훤의 진짜 목표는 신라 경주가 아니라 바로 왕건이었습니다. 이 바깥에 이미 견훤의 군사들이 다 매복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건은 도관에 든 쥐가 된 거예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때, 아, 내가 죽었구나 라고 느꼈을 때 왕건의 오른팔, 그 의형제를 맺고 있었던 신순겸이라고 하는 장군이 왕건을 찾아온 거죠. 근데 어찌된 일인지 신순겸이 왕건의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왜 왕건의 갑옷을 입고 왔을까요? 대신 도울래. 맞습니다. 손으로 지금, 예, 맞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왕건이 도망칠 수 있도록 제가 폐하인 척하고 진군을 하겠습니다. 폐하께서 도망을 치십시오. 그동안 신순겸에게 극진하게 대했던 이 왕건을 위해서 이 신순겸이 자신의 목숨을 버린 것이죠. 왕건이는 도망을 쳤고 겨우겨우 목숨만 부지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왕건이는 대패를 했기 때문에 사실 볼 면목이 없죠. 하지만 여기서 왕건이가 했던 행동은 바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몇 안 되는 군사들과 했던 일이 뭐냐? 나는 절대로 이대로 돌아갈 수 없다. 나를 위해 죽은 신순겸의 시신을 반드시 찾겠다. 그 시신만큼은 찾겠다면서 여기를 막 돌아다닌 거예요. 그리고 결국 시신을 찾았는데 안타깝게도 시신에 머리는 없었습니다. 왜냐? 견훤이 여기다 현상금 금 100냥을 걸었거든요. 서로 이걸 이제 가져갔겠죠. 그 시신, 목이 없는 시신을 가져왔을 때 왕건이 정말로 그 앞에서 통곡을 합니다. 네가 내 대신에 죽었구나. 너가 내 대신에 죽었구나. 막 이러면 통곡을 한 다음에 내 명령을 들어라. 이 시신, 이 머리 없는 시신에 머리를 황금으로 대신 짜서 관에 넣어서 내가 항상 매년 제사를 지낼 것이다. 바로 시행토록 하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대패를 했지만 부하 장군을 대하는 왕건의 마음은 극진하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모든 군사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 정도의 인물이라면 내 목숨을 버릴 수 있겠다. 원래는 이렇게 대패를 하면 나라의 기강이 흔들려야 돼요.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굳건하게 오히려 왕건을 지지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8명의 공신들이 죽었기 때문에 팔공산이라는 말을 쓰게 됐고요. 여러분들 그 지하철 타면은 대곡 1호선의 대곡 방향과 이제 안심 방향 있잖아요. 왕건이 너무 달리다가 어느 시점에 오니까 후백제 군사들이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거 안심이다. 진짜입니다. 이제 이런 말을 하면은 이제 학생들도 네네네 알았어요 이렇게 하는데 진짜 안심이라고 해서 안심이라는 지명을 쓰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팔공성으로 가면 파군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왕건의 군대가 격파된 자리라는 뜻입니다. 어디 가보니까 왕건이 도망을 칠 때 보니까 이렇게 좀 이런 동네가 있었던 거죠. 어린애들은 없고 나이 드신 분들만 이렇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왜 어린애들이 없지? 그러니까 여기는 왜 나이 많은 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애들만 있어서 여기는 왜 어린애들만 있지? 이래가지고 불로동이라고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그 막걸리로 유명한 그런 여러 가지 지명 맞는 왕건의 이야기입니다. 자, 김제 가면 아주 유명한 사찰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금산사. 혹시 가보셨나요? 가보셨습니까? 저도 예전에 MT로 많이 갔지만 이 역사적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이곳은 아주 안타까운 장소입니다. 자, 왜냐하면 승승장구했던 견훤. 여러분 근데 가와만사성이란 말 쓰시죠? 모든 것들이 가정이 화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군사력이 뛰어나고 그래도 이 견훤은 자식들을 잘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자식들끼리
분란이 일어났고 결국 첫째 아들이었던 신검이가요 자신의 아버지의 그 견훤의 제비를 빼앗고 그리고 동생들을 죽인 다음에 아버지를 이 김제 금산사에다가 유폐를 시켜 놓아버립니다. 자, 쓸쓸하게 견훤은 이곳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말년에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견훤이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이 되어서 정말 나라를 일으켜서 거대한 나라를 만들었고 정말 마지막 순간에 배신을 당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고 이곳에 홀로 있는 견훤의 마음. 그런데 그 견훤이의 마음을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몰라요. 왜냐? 이미 왕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근처에 가면 군사들도 그냥 소 닭 보듯이 하고 그랬겠죠. 아, 이제 끝이로구나. 그 쓸쓸한 견훤이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딱 한 명 있었던 겁니다. 그게 누굴까요? 왕건. 그게 바로 왕건입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왕건은 보통 이제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는 이유가 저 사람이 저 상황이 되면 어떤 기분일까를 느끼는 거죠. 왕건이 그걸 알았어요. 견훤이의 소식을 듣고 사실 견훤이는 왕건이의 완전 적이 아닙니까? 8명의 공신을 죽인 그 완전 원수인데 그 원수인 견훤이에게 몰래 편지를 씁니다. 편지의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힘드시죠?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런 편지를 받은 견훤이가 눈물을 흘리고 결심을 합니다. 내가 왕건이에게 가야겠다. 적이지만 왕건이야말로 삼국을 통일할 만한 인물이다. 그래서 탈출을 해서요 왕건이에게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편지 한 통 받고 왕건이한테 갈 때 견훤이의 마음이 어떨까? 좋은 것도 있지만 너무너무 불안했을 거예요. 저 왕건이가 나를 어떻게 할 수도 있잖아요. 홀홀단신 가는 건데 내가 어떻게 될지 너무너무 불안한데 그 마음도 왕건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딱 당도하는 포구 앞에서 왕건이는 대소신료들과 함께 앞에 딱 마중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큰 잔치를 벌입니다. 저기는 이제 견훤이에게 뭐라 했냐면 상부님, 큰 형님이라고 호칭을 드려요. 형님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너희들은 이 상부님을 나와 같이 모셔야 된다. 절대로 함부로 대선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견훤이의 마음을 녹여주는 것입니다. 공감 능력 하나로 삼국을 통일했다. 자,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구미 가보셨죠? 선산이라는 곳입니다. 자, 여기가 바로 후삼국 통일의 마지막 전투가 있었던 곳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고려군 10만과 후백제군 10만 명이 모여서 일대 격전을 벌이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승자가 이제 후삼국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 가장 중요한 전투였어요. 마지막 전투. 그래서 이제 신검이가 자기가 이제 그 견훤이 왕위를 빼앗은 신검이가 이제 내가 왕이 되겠다 그래서 정군 출동해서 군사들이 막 달려나갔는데 갑자기 군사들이 다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일순간에 후백제군은 무너집니다. 어찌해서 그랬을까요? 왕건이가 견훤이가 왕건에게 자신의 은혜를 베풀어준 왕건에게 다시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내가 선봉장에 나서겠다. 내가 선봉장에 나선다면 저 후백제 군사들은 나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선봉장으로 나섰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후백제는 무너졌고 고려는 통일할 수 있었죠. 단지 정말 이 왕건은 공감 능력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이해하는 것을 바탕으로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이야기 한마디 건네는 그것으로 후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공감, 이거는 천성적으로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기 학생, 그 어린애가 이렇게 주사를 맞고 있으면은 뒤에 학생 보십시오. 이게 공감하는 눈빛으로 같이 어떻게 이렇게 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나이도 들고 지위도 높아지고, 자, 그러면서 공감 능력은 조금씩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나 자신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감을 다시 되찾는 연습이 필요한데
그랬구나. 그랬구나. 요게 이제 하나의 표현입니다. 그랬구나. 나 요새 왜 이렇게 힘들지? 엄마 왜 이렇게 힘들지 요새? 이러면은 나도 힘들다. 이런 것보다 아이고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구나. 예. 구나란 말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금 더 밑에 있는 학생들 있죠. 요즘 학생들. 손잡벌 때는 요 학생들한테는요. 그랬구나란 말은 잘 안 통해요. 요즘에는 이런 말을 쓰면 됩니다. 요즘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한 마법의 단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헐 진짜 대박. 헐 진짜 대박. 요 세 개만 쓰면요. 모든 공감이 다 되고 그러니까 그냥 소통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헐 진짜 대박.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고 쓰셔도 충분합니다. 할머니 나 이번에 시험 쳤는데 수학 시험 너무 어려웠어요. 헐. 근데 나 시험 잘 쳤다? 대박. 헐 대박. 근데 40점 맡았어요. 진짜? 이렇게 얘기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다 가능해요. 할머니 나 옷 샀어요. 헐. 3만원 주고 샀어요. 진짜? 예쁘죠? 대박. 이렇게 헐 진짜 대박만 쓰시면요. 젊은이들과 소통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물론 하나의 단어지만 그들이 쓰는 용어를 통해서 공감하려는 노력이 보이면은 함께 소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소통의 기술 세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표현하라 라는 것입니다. 언어적인 표현이 갖는 힘은 100개 중에서 7%밖에 안 된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진짜 진심을 담은 93%의 그 메시지는요. 언어가 아닌 언어 이외 행동과 표현과 몸짓으로 발휘가 된다고 해요. 자, 그래서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행동하는 리더십을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영화로 다 보셨나요? 네. 이분 바로 행동하는 리더십 이순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순신이 했던 아주 멋있는 말 기억하십니까? 필사즉생, 필생즉사. 네. 죽고자 하면 살 것이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근데 왜 저런 말을 했는지는 아마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이순신은요 23번 싸워서 23번 다 이긴 그런 장군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시기심 많은 신하들과 왕에 의해서 결국 고문을 받게 되고 잠깐 파직된 사이에 원균이라고 하는 라이벌 장군이 실천량 해전에 나갔다가 조선의 군함 100척을 다 잃고 완전히 조선이 이제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때 조선은 13척, 조선의 배는 13척, 그리고 일본은 133척의 군함을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군인이라면, 제가 이순신이라면, 여러분들 이제 13척으로 133척, 한 200척 가까이 되는 그런 일본군을 맞서 싸워야 되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사기가 완전 떨어지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이 미쳤다. 안 되겠다. 야, 도망가자. 해서 밤에 몰래 도망가는 그런 군사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자, 그런데 그런 이제 부하 장군들, 병사들에게 불러 모으죠. 자,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화 명량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대사씬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돌선과 황봉안은 가져왔는가? 예, 장군! 뭐라? 묻지 않고 뭐하느냐? 뭐라? 예! 뭘 놔라? 예!
아직도 살고자 하는 자가 있다니 통탄을 금치 못할 일이다.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정령 싸움을 피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냐? 육지라고 무사할 듯 싶으냐? 똑똑히 봐라. 나는 바다에서 죽고자 이곳을 불태운다. 더 이상 살 곳도 물러설 곳도 없다. 목숨에 기대지 마라. 살고자 하면 필히 죽을 것이고 또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니 병법에 이르기를 한 사람이 길목을 잘 지키면 천명의 적도 떨게 할 수 있다 하였다.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한 형국을 두고 하는 말 아니더냐. 멋있죠? 예. 그래서 13척의 배로 133척의 일본 선을 맞서 싸워야 되는 그 공포심에 질린 군인들에게 뭔가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었던 군인들이 어떻게 될까요? 네, 어떻게 됐을까요? 와 이렇게 해서 막 이제 네 죽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거라고 전 생각을 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실 진짜 그 당시에 군인들 입장에서는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이렇게 장군이 말했다는 것은 너 죽으란 뜻이잖아요. 와 미쳤다. 아 큰일 났어. 정말 제정신이 아니야. 이렇게 하고 타령하고 난리 났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순신의 리더십이 마치 저렇게 명대사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 말을 가지고 마치 군인들의 사기를 올리고 승리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 진짜 소통하고 리더십 있는 사람은 그런 말 한마디로 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죠. 이순신도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이순신이 13척으로 133척을 맞서 싸워야 되는데요. 자, 그것이 가능하지 않죠. 길목을 잘 지키고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형지물을 이용하는데요. 그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예, 물이 돌면서 흘러가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물살이 빠른 곳인데요. 진도라고 성 아시나요? 그 앞바다입니다. 자, 그곳은요 우리나라에서 물살이 가장 빠른 곳이라서 항상 평상시에도 저렇게 회오리가 칩니다. 회오리가 치는데요. 이 회오리에는 하나의 전설이 있습니다. 이 회오리 바람에 당시에 조선에 있었던 수군들이나 어선들이 그렇게 많이 빠져 죽었답니다. 사람들이 죽으면서 이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있었고 그들이 밤마다 우는 소리를 낸다. 그래서 이곳을 울면서 돌아간다 이렇게 해서 울돌목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울돌목. 예. 운다는 것은 한자로 명자를 쓰죠. 울명자. 그래서 명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한번 우는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들리는 거 같으세요? 우는 소리가 들리세요? 네, 이거 그냥 아무 바닷가 소리 좀 가져왔습니다. 네, 제가 이제 학교에서도 이걸 이제 들려줄 때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그 바다의 울음소리를 들어보자 하는데 애들은 가만히 있는데 어떤 애들 한 명씩 선생님 들려요. 네, 들리는 것 같아요. 울음소리가 들려요. 뭐 이런 애들 있거든요. 그럼 쟤 뭐지? 이거 그냥 포항 바닷가 소리인데 뭔가 싶어서 아무튼 울돌목이라는 곳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 드디어 1597년인데요. 1597년 10월 25일 130척이 넘는 일본 배가 진군을 시작합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13척의 배는 일자진을 펴고 있었고요. 오전 9시경 자, 저렇게 많은 배들을 맞서 싸우게 됩니다. 정말 특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냐면요. 보세요. 자, 여기 지금 보이는 앞에 나온 배 보이시나요? 여긴 이순신이 탄 배입니다. 13척의 배 가운데 가장 중앙에 있었던 이순신의 기함이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왜 이순신의 배만 앞으로 나왔을까요? 이순신이 왜 이런 걸 했을까요? 유인 작전. 아니었습니다. 예. 예. 이건 요게 영화에서도 잘 나타나거든요. 예. 유인 작전. 예. 네.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죠. 내가 장군으로서 내가 모범을 보여야 이 두려움을 갖는 병사들이 나를 따를 것이다. 자, 내가 앞장설 테니 너희들이 뒤를 따르거라. 이렇게 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 부사들은 좀 다른 배 부사들은 네. 거기 가서 피했고 정답입니다. 저 뒤로 좀. 정말 잘 오셨어요. 이게 뭐냐면요. 정말 우스운 상황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이렇게 일렬로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아까 봤던 130척의 뿔라팔 소리를 부는 엄청나게 많은 일본 선단을 봤던 다른 12척의 배들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순신의 배가 앞으로 나선 게 아니에요. 이순신의 배가 앞에 나선 게 아니라 다른 배들이 뒤로 간 겁니다. 이렇게 무서워 이렇게. 그러니까 이순신은 가만히 있는데 앞에 나선 게 된 거예요. 그 상황이에요 지금. 아시겠어요? 예. 그때 이순신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순신이 너무 좀 황당하죠. 앞에는 100척이 넘는 일본 선박이 빠른 속도로 오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들이 싸우려고 하네요. 나 혼자 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 황당한 상황이죠. 자, 그때 이순신이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이 마지막 문제. 네, 이순신이 했던 행동. 여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하나 있습니다. 죄송해요. 다 드렸네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네. 정신이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순신이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요. 뒤에 있는 배들이 있으니까 나도 뒤로 가야지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다른 배들 다 도망치고요. 그러니까 이순신이 만약에 저 배들한테 빨리 와! 어서 와라 이놈들아! 막 소리치고 했으면 어떨까요? 안 옵니다. 왜냐? 목숨이 두려운 사람들인데 왜 올까요? 안 와요.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말로써 무슨 말 해도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이순신은 잘 알고 있습니다. 뭐 필사즉세 뭐 이런 거 아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신이 했던 그것은 뭐냐면은 뭐 지략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군사들이 막 불안해고 저 빨리 저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어서 빨리 부르시옵소서 이러니까 이순신이 됐다. 그냥 닷을 내려라. 닷을 내린다는 것은 이곳에 고정해서 죽기로 싸운다는 겁니다. 죽기로 싸우자. 죽기로 싸우면 뭔지를 못하겠느냐. 그래서 닷을 내리고 죽기로 싸우기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13척 대 130척의 싸움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아닙니다. 한 척과 이순신 기함 한 척과 수십 척의 싸움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곳에서 수십 척의 배들이 이순신의 배를 둘러싸고 그곳에서 어마어마한 전투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소용돌이 치는 곳에서 어마어마한 전투가 벌어지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싸움을 시작했는데요. 이게 단순히 뭐 10분, 20분, 30분을 싸운 게 아닙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을 싸웁니다. 이순신 혼자서 배에 타서 3시간을 싸워요. 오전 9시에 시작해서 12시까지 처절한 싸움을 벌입니다. 그동안 12척의 배들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잘 싸운다. 와 우리 장군 짱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3시간이 흐르고 나서 무너질 것 같은 저 이순신의 기함이 버티잖아요. 그러니까 드디어는 이제 서서히 배들이 오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13척의 배들이 왔고 그래서 결국 그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이순신의 진짜 지략, 뭐 멋있는 연설 그거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 닥쳐 있을 때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상황일 때 그냥 한 겁니다. 그것도 본인이 하려고 했었던 게 아니라 닥쳐 와서 됐다. 내 혼자 싸우자. 이거였던 것이죠. 자, 소통의 기술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행복, 소통을 위한 아까 말했던 그 행동의 원칙을 말씀을 드릴게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표현이 좋죠. 행동으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아프다, 뭐 남편이 아이고 힘들어 하면 나도 아프다, 나도 아프다 이 양반아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가서 손 한번 잡아주시고요. 예. 엄마 나 요새 너무 공부도 안 되고 너무 힘들어 이러면은 가서 따뜻하게 한번 안아주세요. 예, 요게 가장 좋은 소통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의 기술 세 가지를 그렇습니까? 시작을 해야 되나? 그러면 예. 제가 요게 시간이 보통 2시간이죠. 2시간인데 제가 요거 곧 끝나거든요. 요 곧 끝나서 다른 걸로 1시간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재밌는 걸로. 예. 첫째, 말하기 전에 먼저 경청하라. 온 힘을 다해 공감하라. 말이 아닌 행동으로 표현해라.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말하지 않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소통 강의를 통해서 역사 인물들처럼 소통 잘하고 가족 간의 화목한 그런 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